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강의가 원래는 우리 3, 4월 3, 4월 기본 이론 강의의 마지막 주, 지난주가 종강이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보강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공개 강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강의를 특별히 그렇게 오픈 강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쁘네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네, 어떤 분은 저 과자도 주시고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뭐 누가 주셨는지 몰라도 됩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오픈 강의라 공개 강의라 또 과자도 주신 줄 알고. 예, 자, 어, 그래서 3, 4월까지 사실은 우리가 1월부터 강론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강론 강의를 통해서, 저는 따로 강의를 할 때 이론서를 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강론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강의 끝나고 나서, 아동 간호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성인의 전반부를 일반 1편에 해당되는 것을 정리를 좀 했는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1편의 후반부, 성인 1권의 후반부와 그리고 2권에 대한 내용들을 나갈 텐데요. 항상 이 리뷰나 또는 보강, 또 정리 강의, 특강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보강이나 특강, 공개 강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오신 분들하고 저하고 좀 친해져야 돼요. 처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 만나가지고 제일 어색한 게 그거죠. 저 사람 도대체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은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되나?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듣고 내가 지식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거나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만약에 대상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이제 자리에 오셨거나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 시험에 제가 아니라 이 임용 자체에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투입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성인간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것을 하나 들고 왔어요. 얼마 전에 아마 SNS에도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하는 습관, 그렇죠? MIT 교수가 말하는 좋은 공부 습관 10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이것만 잘 듣고 가셔도 집에 가셔서 공부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진짠데 저도 보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건데요.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알맞은 책을 선택하라예요. 가장 알맞은 책을 선택하라. 어떤 주제를 놓고 공부할 때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너무 어려운 게 담겨 있거나 복잡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되니까 가장 적절한 책을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공부하지 마라.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제를 하루에 막 모성간호학 전체, 성인간호 전체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고문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굉장히 심플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전달하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서두르지 마라. 아니 내가 당장 올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도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막 더 조바심을 내고 서두른다고 해서 갑자기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한데 굉장히 제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MIT 교수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적절하게 건너뛰는 능력을 익혀라. 와닿지 않으세요? 다 하고 싶지만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건너뛰라는 거예요. 특별히 책에 인쇄된 단어들이 있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못 건너뛰고 이게 도대체 뭔지 막 모르겠다.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 의지는 좋으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적절하게 건너뛰어라. 다섯 번째,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다들 막 받아 적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집중력을 키워라. 집중력을 키워라. 일곱 번째, 응용하라. 그렇죠?
8번째, 이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8번째가 뭐냐면 반복해서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그 다음 9번째는 집에 가서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강론 강의를 쭉 했으니까 9번째가 뭐냐면 독서 카드를 만들래요. 네, 독서 카드를. 독서 카드는 뭐 많은 책들을 보는 것에 대한 카드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면 매일매일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한 것만큼 한 페이지 내지는 반 페이지 정도 내가 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 그걸 나중에 모아서 보는 게 가장 나의 학습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와닿지 않으세요? 마지막 10번째, 여기서 이제 무너졌죠. 공부 잘하는 습관인데 10번째가 뭐냐면 신체를 단련하라.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MIT 가서 만나면 뭐 기대 안 하는데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다 그거 듣고 합격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10가지 중에서 제가 이 강론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 철학이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책을 선택할 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론서를 가지고 강론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반복해서 읽어라, 또 체계적으로 공부해라, 건너뛰어라, 그렇죠? 특별히 건너뛰는 걸 잘해야 돼요. 건너뛰는 걸 잘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용을. 이걸 건너뛰지 못하면 완전히 메모리 돼 보여요. 이게 보통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시간으로 치면 짧은 시간이에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전체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적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인 간호를 조금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시간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초점을 좀 가지시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보통 이제 직접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선생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외워도 됩니다. 이건 지금 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만 전체적인 틀이나 체계나 프레임을 익히는데 더 초점을 두시고 공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진짜예요. 공부는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는 것으로 만약에 매주 강의 듣는 것으로 내가 합격하겠다? 불가능하죠. 강의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합격을 하려면 그럼 강의 시간이 배로, 만약 2배, 3배로 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해가는 것은 이제 집에 가셔서 각자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뭘 할 거냐면, 제가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첫 번째 시간은 성인 1권의 후반부예요. 사실 성인 2권을 오늘 나가야 되지만 성인 1권의 후반부에 있는 순환기계를 지난주에 너무들 지치셔가지고 더 하지 못하고 중단했기 때문에 성인 1권의 순환기계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기계 건강 문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죠. 각 기계마다, 각 시스템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무엇이 거기서 주된 문제인가. 근데 이제 흐름 자체는, 여기서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 강론이 어떤 순서대로 풀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기계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교과서 안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심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심장의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심장의 자극 전독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심박 출량과 심장 지수와 동맥 내압, 곡선, 그리고 순환계의 조절, 신경성 조절, 신장성 조절, 이런 컨트롤에 대한, 조절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론서 안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고 기본에 해당되는 거죠. 혹여라도 이걸 보시다가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파트를 가서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걸 가지고는 충분히 다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도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구조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해부 생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교과서 안에서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순환기계의 증상이에요. 일반적인 증상. 어떤 간호 문제를 갖는가. 근데 여기 등장하는 흉통, 호흡곤란, 피로, 심경항진, 실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 안에서 하나하나의 파트를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 순환기계의 질환이 무엇이든 간에, 뒤에서 얘기하게 될 어떤 질환이든 간에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그냥 공통적인 문제인 거죠. 이게 심부전에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맥에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심내막염에서 발생하는 건지 그건 각 질환에 가서 각각 개별적으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논리적으로 이 질환을 얘기하고 이 증상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최초로 해야 되는 어세스먼트 사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뭘 확인해 봐야 하는가, 이제 그게 교과서의 순서상 신체 검진으로 등장을 하죠. 신체 검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줄 모르셨죠. 네, 이제 질문하고 한 명씩 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는, 네, 그렇게 고문하진 않고요. 자, 신체 검진의 내용이 뭐냐면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진의 곤봉형 손가락,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강론을 처음 본다의 개념보다는 이미 한번 보았고 리뷰하고 훑어가지만, 그러면 초점은 어디냐면 이제 5, 6월 달의 강의가 벌써 5월이 됐네요.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이 됐죠. 예, 이 강의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출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강론을 받고, 자, 곤봉형 손가락, 곤상지두가 나왔는데 이 곤상지두는 그러면 어떤 질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게 왜 발생하는 건가? 이게 나타났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청색증이죠.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각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모세혈관의 충만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가는 게 출제의 방향입니다. 경향이에요. 그래서 시진도 그렇고 또 촉진, 자, 말초 맥박이라든가 부종이 생겼다. 부종이 발생하는 것, 이미 우려성 심부전이 생기면 전신 부종이 발생할 수 있죠. 뒤에서 다시 또 나오지만 그런 부종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건 다 사정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확인해서 결국 진단이 어떠한가, 질환이 무엇인가, 병태 생리가 무엇인가를 다 확인해 가야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타진과 청진에 있어서도 각각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순환기계만이 아니라 소화기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비뇨기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사정자료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문제가 뭔지, 어떤 약물을 써야 하는지, 우리 계속 이제 그런 얘기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체 검진이 끝이 아니죠. 또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임상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심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효소를 검사하거나 또는 혈액학적인 특성들을 확인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해당 문제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강론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논리가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여기서 소변 검사나 효소 검사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그걸 사실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있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KMB라는 효소가 있다. 그 효소가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순환기계에 있어서 효소 검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효소 검사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그걸 가지고 무엇인지 의미를 묻거나 해석을 묻는 것이 문제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항상 그런 과정으로, 그런 초점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강의하면서 9-14에 보면 제목이 쓰여있죠. 수압력계 중심정맥압의 측정 절차. 자, 이런 것을 그러면 문제시한다면 이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이건 뭘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죠? 중심정맥압이 측정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통해서 압력이 증가됐다, 감소됐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원래는 그러면 이 압력이 증가되면 그 문제로 이건 순환기계의 다음과 같은 질환입니다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기출된 것은 방향을 살짝 틀어서 그럼 이거 측정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초점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소스는 어디냐면 다 강론이에요. 그래서 강론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압력계의 중심정맥압 측정 절차에서 교과서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압력계와 중심정맥관을 연결한다. 기본적으로 연결하고 3웨이 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것도 단순하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중심정맥압이 왜 갑자기 나왔는가, 이것부터 알아야 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가면 그런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중심정맥압이 뭘 반영하죠? 어떤 것을 반영할까요?
심장, 이제 특별히 심부전의 상태를 확인하는 우심장의 전부화와 기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사실은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심정맥압이 가지는 임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보다 우리가 더 조금 더 전형적으로 아주 특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심전도예요. 그렇죠? 심전도는 바로 앞에 중심정맥압도 심부전이나 또 폐와 관련된 문제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였다면 심전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부정맥, 그렇죠? 심장의 전도계에 있어서의 문제, 자극 형성의 문제, 이런 부정맥과 관련된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에 있어서 첫 번째, 자, 나눠드린 자료에도 다 아마 기본적인 골격은 다 쓰여져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넘기면서 원래 이제 앞부분에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다 있고 약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만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강론서에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심전도를 얘기할 때 전기 활동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순서로 무엇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가 풀려가는구나.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근의 정기적 활동이 있다. 그게 있으니까 심전도가 측정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정기적 활동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분국과 탈분국과 재분국의 순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분국은 뭐죠? 분국은 어떤 상태죠? 휴식 상태예요. 안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정 상태에서 탈분국이 일어나면,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면 이때 이제 심방과 심실이 수축하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재분국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심전도죠.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자, 그래서 만약에 심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들 강론서 안에 그 해당 파트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전도는 역시 마찬가지죠. 심전도도 하나의 진단 검사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을 어떤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진단의 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이 자체, 진단검사 자체의 해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화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심전도의 기록제의 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심전도 기록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특성이 무엇인가, 파형을 기록한다거나 또 이제 유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유도라는 용어가 있죠. 그 니드가 12유도가 있죠. 그런 그것들을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본 파형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P, QRST를 얘기하면 각각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을 알아야 비정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성인간호학의 접근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강론서 그림 9-19에서 정상 심전도를 그려놓고 있어요. 정상 심전도를. 정상 심전도의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기를 먼저 좀 보여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이 그림이 있다고 하면 그림이 별로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진 않은데 PQRST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얘네가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교과서 안에는 어떤 것까지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심전도를 해석하는 것을 사실은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해석한다면 심박동수의 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이 심장의 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각각 생각해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PQRST가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심박동수를 측정할 때 RR 값 내지는 PP 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등장했을 때 R에서 R까지, P에서 P까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박동의 한 주기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한 사이클이 돌아갈 때 만약에 그 값을 계산을 한다면 여기 이제 그 RR과 PP 사이에 큰 네모칸이 나오는데 큰 네모칸을 몇 개로 나누는가, 몇 개가 등장하는가. 그래서 3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만약에 큰 네모칸이 2개가 있다면 300 나누기 2를 하면 150이 되죠. 심박동수가 150이 되고 3개가 되면 100이 될 것이고 4개가 되면 75가 될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심박동수를 계산하는 것이 이 PQRST 심전도의 파형을 가지고 그 심전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 된다. 잠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아까 그래서 정상 심전도는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심전도 유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간호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분류가 되거나 구분이 되고 비교가 되고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나와요. 질환도 그렇고 진단도 그렇고 신체 검진도 그렇고 다 동일한 게 아니라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 표준 사지 유도랑 증폭 사지 유도랑 흉부 유도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들 하나하나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유도라는 건 뭐냐면 유도라는 것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신체 표면에 놓인 전극을 말합니다. 전극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그러면 표준 사지 유도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활동 전극과 기준 전극 사이의 전압차를 기록하는데 양극을 두는 거예요. 바이폴라예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두고 리드 1, 2, 3가 다 표준 사지 유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뒤에 있는 증폭 사지 유도는 이거 심장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세 가지 방향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증폭을 시킵니다. 전압 자체의 변화를 증폭시켜서 보여주는 게 증폭 사지 유도예요. 흉부 유도는 뭐냐면 심장을 횡단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유도마다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자, 근데 여기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지만 아인소벤의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팔과 양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죠. 이 양팔이 있고 양다리가 있으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왼쪽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인소벤의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각 방향에서 심장을 바라보는 방향이 각각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방향의 차이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심전도의 유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가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극을 꽂으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것 두 개과 연결되는 또 다른 지점이 나와서 그게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장을 오른팔과 왼팔 왼쪽 다리에서 바라보게 된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방향은 이 심전도를 계산하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죠. 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의 유도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유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돼서 그럼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뭐냐? 정상적인 EKG의 상태가 뭐고 비정상적인 이른바 부정맥이 나타나는 불규칙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나아가서 문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보면 12유도가 각각 있고요. 그 다음 이 리드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여기 보면 리드 1, 리드 2, 리드 3 각각 이 심장과 양팔 그리고 다리에 있어서 리드 1에서는 양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여기서도 양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각각 이 전압의 차이를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이 심전도가 된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심전도의 해석이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요. 괜히 그냥 이렇게 색깔을 입힌 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심전도의 해석의 첫 번째는 심박동수의 측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RR 간격과 PP 간격과 심박동수의 측정 그걸 가지고 심박동수를 측정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심장의 리듬이에요. 심장의 리듬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강론서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건데 파형이 출현한다. 심전도의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또 ST 세그멘트가 ST의 분절이 변화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심장의 리듬을 판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심장의 전기축은 이미 좌측과 우측 그래서 좌측으로 변이됐느냐 우측으로 변이됐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교과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 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것이 심장이 좌측으로 심장이 우측으로 어느 쪽 측면으로 전기가 휩쓸렸냐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좀 가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장에서 나타나는 비대의 상태
심비대, 심장비대, 심방비대, 심실비대, 심근경색 이제 이런 것이 다 심장에서 특정되게 되는 주된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진단적인 방법들이 뒤에 나오는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환에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독립적으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간호를 볼 때는 파트를 굳이 나누면 자, 진단 파트, 신체 검진 파트, 사정 파트, 그 다음 질환 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질환 파트 자체를 가지고 병태생리에 대한 것, 또 약물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나누면 이게 질환에 대한 내용만 쓰고 있냐 아니면 질환을 판단해내는 것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느냐 어느 쪽이든 자 시험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PR 인터벌이 있고 QT 인터벌이 있고 각각 이게 이제 심방의 재분국이냐 심실의 재분국이냐 그렇죠? 심실의 탈분국이냐 그리고 재분국이냐 이제 각각 그 상태들을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질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파트 또 한 파트로 들어갈 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질환이 나눠집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인간호를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미 그렇게 봤죠. 각각 그 질환마다 기계마다 이 질환이 있고 저 질환이 있고 각각 질환들이 쫙 나눠질 때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데 심장에 와서는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심부전이에요. 심부전, 하트 페일리어. 그래서 이 심부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머릿속에 심부전 하면 탁탁 나눠져서 구조화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른바 정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아마 선생님들 자료에는 여기 이 1번부터 나와 있을 텐데요. 요 윗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 심부전, 급성 심부전이냐 만성 심부전이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심부전 자체는 왜 생기느냐 그게 병태생리고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죠. 그게 뭐냐면 심박출량이 기본적으로 감소되는 게 문제입니다. 심박출량의 감소. 그래서 대사요구에 불충족이 있다. 대사요구량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하고 연관해서 조직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또 그러면 폐혈관이라든가 전신에 우열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인 병리는 이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전에 우리가 설명할 때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이 수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좌측 심장이 수축이 잘 안 되면 바로 직전에 있는 폐정맥에 우열이 생긴다.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 호흡부전이 생기거나 폐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순서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게 좌심부전이 아니라 우심부전이면 우리 아래쪽에 이제 만성심부전을 두 개로 나눠서 우심부전이면 우측 심장이 수축이 안 되는 거죠. 수축력이 떨어졌다. 그 가장 기본적인 병리로 설명을 하면 그 우측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전신에 우열이 생긴다. 경정맥에 우열이 생기고 또 간에 종창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로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실제 교과서 안에 보면요. 이거 각각을 가지고요. 굉장히 상세하게 심부전의 증상이라든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좀 보는데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 발생할 때 어떤 보상기전이 돌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심부전과 관련해서는 보상기전이 등장을 하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예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나 할 수 있지만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빈맥이 나타나고 심실이 확대되고 심근이 비대되는 문제가 요 안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까지 순환기계 진단검사를 얘기했는데 딱 넘어와가지고 심부전이 발생한다. 심부전이 하나의 질환인데 이게 시험으로 출제된다. 그럼 심부전에 좌심부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도 문제가 되고 좌심부전이 또는 우심부전이 발생했을 때 보상기전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교과서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와 신장의 보상기전 또 조혈기계의 보상기전이 돌고요. 마지막에 가서 그게 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대상부전의 상태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교감신경계 활성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장의 보상이나 조혈기관의 기존도 역시나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보상이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대상부전이 되죠. 결국 순환 이상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 포기해버린다. 심장의 대상부전, 카디악 디컴펜세이션이라고 디컴펜세이션.
이렇게 대상부전의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의 세트를 생각해 보시면 심장의 문제에서 신부전이 문제로 출제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부전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 거기서 등장하게 된 병태생리가 뭔지,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특징적인 양상들,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게 한 파트고요. 사실 강론에서 우리가 강론에서 살펴보기는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이게 나왔으면 치료가 나와요. 치료. 우리가 지금 리뷰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지만 치료와 간호 파트에 가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죠? 약물과 비약물의 중재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구조를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체계적이죠. 약이 뭐가 있습니까? 신부전에 해당되는 약을 한번 다 읊어보십시오. 이러면 다 읊지는 못하고요. 그냥 약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셔도 무슨 약이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각하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성 신부전 안에서 약으로 넘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파트예요.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오늘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좀 선생님들한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조금 물론 인강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인강으로 들으시면 되네요. 그러네요. 네, 후회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강의를 안 들으면. 왜냐하면 전체 리뷰도 중요하고요. 전체를 다 훑은 것도 중요한데 어떤 부분을 왜 자꾸 들어가서 더 봐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5, 6월 달에 기출 분석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까요? 저런 문제가 출제될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약물로 넘어가기 전에 좌심부전에서 만성신부전의 좌심부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폐와 관련된 증상들, 호흡부전이라든가 폐부종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쵸? 추가돼서 이미 앞에 얘기했던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연결해서 뭐가 있냐면 맥박 이상이 등장해요. 맥박 이상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뭘 하는지 아시겠죠? 전체 순환기계에서 진단검사 얘기하고 신체검진 얘기하고 아니면 질환을 얘기하는 것, 질환을 얘기하는 것에서도 분류가 일어나서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질환을 찍어서 이 질환에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의 구체적인 사안을 묻는다. 그럼 맥박 이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맥박, 모순 맥박이나 교대 맥박, 이런 것을 문제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순서로 어떤 인덱스로 들어가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들한테 처음부터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조가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다. 분명히 강론서에 있지만 나는 스킵을 한 거죠. 아까 이 MIT 교수의 말대로 잘 건너뛰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는 건너뛴 걸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문제로 다뤄진다. 이런 부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좌심부전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단순히 묻진 않겠지만 좌심부전에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인 증상을 몇 가지 이상 쓰시오.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자료 이외에, 위에 나타나 있는 사례 이외의 다른 내용들을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기억해내서 써야 돼요. 문제는 그거죠. 초점은. 자, 그래서 이런 우려성 신부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져서 뭐까지 등장하냐면 합병증까지 나옵니다. 우리 이 강론의 체계는 항상 임상적인 진단이나 질환이 나오면 그 질환이나 진단이 중요할 때 컴플리케이션을 같이 써요. 합병증. 어디서도 그랬냐면 내분비계에 가면 당뇨에서도 그렇죠. 당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시험에 계속해서 문제가 출제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질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질환에 넘어가서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합병증까지도 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질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성 폐수종이 우려성 신부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그럼 급성 폐수종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신부전인데 좌신부전이 발생하는 신부전이 발생하게 되는 기본적인 병태 생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을 좀 연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부전에 대한 것 이야기하고 나서 심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카테고리, 중요한 질환이 뭐죠? 여기 쓰여 있는데
네,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나누게 된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기전을 가지고 발생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있어서는 특별히 선생님들 기억하십니까? 협심증과 심근경색에서는 이 질환들의 병태 생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물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선행에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친절하게 써드리죠. 비약물 치료 중재 방법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왜 이게 순서를 지금 그렇게 바꿔놓고 있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들을, 그런 파트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동시에 앞에 신부전에서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진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진단에 있어서 어떤 효소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 진단에 심전도 검사도 중요하고 심근 효소 검사도 중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이미 진단 검사나 신체 검사는 앞에서 다 등장했지만,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심전도 그리고 효소, 심근 효소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급성 심근경색의 사례를 주고요. 이런 질환에서 예상되어지는 심전도의 양상을 기술하고 또는 심근 효소에 있어서의 검사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마커, 그렇죠? 지표, 인디케이터, 그게 무엇인지를 쓰시오. 또는 거꾸로 얘네를 줘요. CK, MB를 주고 얘네 주고 나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해 가시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틀리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몰라서. 알아도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어설프게 알아서. 뭔가 보긴 봤는데 그게 뭐랑 연결되는지를 잘 몰랐을 때 틀리게 돼 있어요. 몰라서 틀리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내용을 강론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죠? 보면 돼요. 그죠? 근데 난 봤어요 하는데 틀렸어요. 왜 틀리죠? 뭔가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선생님들 얘기하실 수 있죠. 이제 오늘은 아까 MIT 교수가 그랬다면서요. 건너뛰라면서요. 잘 건너뛰었어요 내가. 근데 그건 잘 건너뛴 게 아니죠. 뭐가 잘못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거죠. 정말 봐야 되는 건 안 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인간호학 이제 리뷰의 차원에서 보고 있지만 중요한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하다고. 특별히 그래서 5, 6월달 강의가 중요한데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강론을 보고 만약에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강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가 딱 됐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강론을 쫙 이제 지역사회부터 아동까지 막, 아동은 사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동까지 쫙 해가지고 다 놓고 자 이제 공부할 거야 이러고 공부를 막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시험 때가 돼서 보니까 결정적으로 안 본 게 있어요. 뭘 안 봤냐면 기출 문제를 안 본 거예요. 그럼 공부를 잘못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강론을 보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뒤따라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강론에 있는 내용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아웃라인을 잡았는데 실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연결지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들 이걸 보잖아요. 제가 아무리 심근경색에 있어서 진단검사가 중요하고 또 이 진단검사 내용 중에 이게 심전도냐 아니면 심근효소 검사냐 또는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심근경색과 관련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저만 믿고 그래 저게 중요하다니까 저거만 봐야지. 물론 이제 저를 신뢰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봤는데 이걸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확인해요?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근데 기출문제를 딱 가서 봤더니 얘가 효소랑 연결돼서 문제가 나왔더라. 그럼 이제 뭐가 생기는 거죠?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중요하다고 하더니 문제가 이렇게 몇 년도에 나왔구나. 그러면 선생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시면 이제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 부분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반대로 문제를 돌려서 변형시켜서
또 해당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5, 6월 달의 기출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질환들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도 당장 이제 관상동맥 질환을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 교과서 안에서 강론서는 어디까지 나오죠?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약물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에서 사용되게 되는 약물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뭐죠? 니트로글리세린, NTG죠. NTG. 그럼 그 약물이 가지는 효과가 뭐냐? 약리가 뭐냐? 또 부작용이 뭐냐? 이런 것들로 당연히 문제가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교과서의 순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어서 다음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질환을 얘기하죠. 확장성 심근증과 비유성 심근증과 제한성 심근증. 그러면 이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지금 리뷰하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의 질환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심근증이 어떤 질환인지, 그 다음 심근증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적인 문제가 뭔지가 떠오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뭔지를 모르면 당연히 여기로 돌아가서 이것의 기본적인 분류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심근증에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뭐냐?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뭐가 나타나요? 결국 심부전이 나타나요. 심부전. 심근증이 심근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보면 병태생리의 순서적으로 보면 얘에서 심부전으로 진행돼 가는 게 주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환기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심부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주된 메인 질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당황하셨어요? 아니시죠?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막 질문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 처음 오신 분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쵸? 다들 막 이렇게 말씀을 막 하셔야 돼요. 지금 나 맞아 지난주에 얘기해서 나 공부를 했어. 다 이것만 공부하신 거죠? 오후에 기대하겠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이제 심근증이라는 질환을 얘기할 때 그 심근증이 어떤 것으로 변형돼 가는지 또는 이제 이른바 합병증이 발생하는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도 문제를 출제하죠. 얘는 얘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질환이 분류가 되면 반드시 분류되는 데 있어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확장성 심근증과 비유성 심근증의 차이가 뭐냐? 교과서에서 명확하게 확장성 심근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좌심실의 혈액 정체가 주된 문제가 된다. 확장성의 문제. 그렇죠? 비유성은 뭐가 문제예요? 심실의 확장이 없이 비후가 일어난다. 그죠? 두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병태 생리를 구별해서 차별해서 쓸 수 있는가?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병태 생리가 있고, 병태 생리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진단에 따른 증상과 징후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제 약물, 비약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진단 검사, 신체 검진. 자, 선생님들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냐, 얘를 문제를 내냐, 얘를 문제를 내냐, 얘를 문제를 내냐. 1, 2, 3, 4. 어디서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강론서를 잘 보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질환에서 치료를 문제로 낼까요? 교과서에 치료 파트 자체가 아예 없어요. 치료 파트가 있지만 다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투약에 대한 것은 한 5줄 정도가 쓰여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예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럼 얘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죠. 그럼 뭐가 출제돼요? 당연히 병태생리나 증상에 대한 것을 문제로 내겠죠. 근데 증상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심부전으로 간다고 해서 이 증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과서 안에 그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얘도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진단검사도 애매해요. 문제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출제가 된 것이고, 모든 성인간호 질환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만약에 기출된 문제를 봤는데 얘가 출제됐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나머지 세 개 중에서 낼 만한 게 얘밖에 없다. 그럼 얘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네 파트로, 모든 질병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다 아시죠? 해부생리가 있고 병태생리가 있고 약리가 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대학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해부생리가 있고 병태가 있고 병태생리가 있고 양리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질환을 갖다 대든지 다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는데 기출된 게 뭐냐 하는 걸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인간호학을 전공해서 막 이것을 석박사 과정으로 풀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초점이 뭐예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파트가 뭐냐? 그걸 구별해내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주 놀이에요. 만약 그 역할을 못하면 강의를 할 수 없죠. 선생님들한테 지금 그래서 사실 강론서를 강의할 때는 그런 역할이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강론에 적혀 있는 것을 계속 풀어가니까. 이제 어디서 그게 빛을 발하냐면 기출 분석을 지나고 모의고사가 출제되면 선생님들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 목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파트들을 잘 생각하면서 각 질환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미 이 연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이번에 보실 때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심전도를 얘기했지만 부정맥이 있어요. 자, 부정맥 가장들 많이 헷갈려들 하시기 때문에 자, 부정맥에 가서 부정맥을 크게 질환을 분류해보자.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첫 번째 자극 형성 장애. 이제 막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쁩니다. 두 번째 전도 장애. 세 번째 혼합 장애. 혼합까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걸 안다는 건 뭘 아는 거냐면 아까 앞에서 심전도, 심장이 어떻게 전기적 자극이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지를 진행되는지를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 형성 장애가 이게 동방결절의 문제인지 방실결절의 문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또 전도 장애가 일어난다면 이게 어떤 블락이 나타난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끝이죠. 그래서 이 부정맥에 대한 것을 자, 자극 형성 장애 질환의 명칭을 한번 쭉 보세요. 동성빅맥, 동성서맥, 동성부정맥, 동정지. 이게 다 동방결절과 관련해서 시작되는 빈맥, 서맥, 부정맥, 정지까지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 차례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자, 두 번째 심방의 조기수축, 빈맥, 조동, 세동 다 이건 심방과 관련된 문제들이 한 클래스로 한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방실. 방실 접합부의 리듬, 방실 접합부의 조기 수축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그 클래스가 구분되고 분류가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발작성 방실 접합부의 빈맥, 그리고 심실로 넘어가서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 심실 조동, 심실 세동.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나는 다 강론서를 꿰고 있다. 지금 내가 저걸 보면서 저건 이거야. 복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눈빛이 아니었나요? 내가 그걸 알 줄 알았냐 이런 눈빛인가요? 근데 중요한 건 자극 형성 장애에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게 다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먼저 돌아가서 전체 구조를 틀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부정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부정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기본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되는지 병리가 어떻게 되는지조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또 들어가서 내용을 압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기본적인 질병의 분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극전도 장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동방차단, 방실차단, 그리고 각차단.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정맥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를 하면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해서 보면 기출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이제까지 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가져다가 아주 상세하게 물어본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 활용한 건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올해 시험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자극 형성 장애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찍어서 그것에 대한 심전도를 주고 거기서의 문제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대한 중재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극 형성장애든 전도장애든 그것에 따른 뭘 써요? 약물을 써야 되죠. 그렇죠? 부정맥의 약물, 부정맥에 쓰여지게 되는 클래스, 약물이 클래스 1, 2, 3, 4로 나누어지는 약물의 분류까지도 넘어가서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냥 쉽게 부정맥의 치료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부정맥의 치료제는 전도를 차단된 건 전도를 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죠? 자극 형성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든 심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초점이죠. 그래서 클래스 1은 나트륨 통로를 차단하고요. 클래스 2는 교감신경 차단제, 그렇죠? 베타 수용체 차단제. 클래스 3가 칼륨 통로 차단제. 4는 칼슘 통로 차단제. 그러니까 각각 다 심장의 심근의 흥분성이라든가 심장이 뛰는 것, 심장의 박동 자체를 조정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고 초점이 된다. 이제 그렇게 그 단원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염증성 심장 질환.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또 다른 이제 질환으로 진단으로 나가는 거죠. 항상 이제 질환이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단원을 집에서 학습하실 때도 각각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질환을 지금 이해하나 못하나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그 질환에 있어서 클래스에 분류되는 게 무엇인가, 뭐가 그 안에 포함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염증성 심질환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뭘까요? 류마티스성 심질환, 그렇죠? 류마티스 심질환. 그러면 사실 시험에는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건 다 뭐냐면 모든 클래스의 모든 이 시스템에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질환. 그럼 심장 같으면 뭐예요? 심부전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심부전에 대한 출제를 넘어가서 만약에 부정맥을 가지고 출제한다면 부정맥에 있어서는 분류를 하고 나서 자극 형성 장애나 또는 전도 장애 각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내용들이 출제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염증성 심질환에서는 류마티스 심질환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 가서 얘를 문제로 출제한다. 그럼 류마티스성 심질환을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류마티스성 심질환에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뭐냐? 병태 생리가 뭐냐? 그렇죠? 그다음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 여기서도 약물 치료를 한다면 어떤 약을 사용하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류마티스 심질환에서는 이미 류마티스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증상과 징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과 징후가 크게 주진단이냐 부진단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이미 증상과 징후에서부터 굉장히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구별이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류마티스 심질환의 주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아주 그냥 독립적으로는 그 자체를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죠. 뭐가 있죠? 심장염, 또 다발성 관절, 그렇죠? 그다음 피하 결절, 또 윤상홍반, 무도증, 이런 것이 다 주진단으로 포함될 수 있고, 부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력도 있지만 ASO 타이터, 그렇죠? ASO 타이터의 상승, 이런 부분이 부진단의 기준 안에서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것이 진단 기준, 증상 징후가 가장 우선적이고, 자, 그렇게 해서 류마티스 심질환의 그 내용이 출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뒤에 감염성 심내막염, 심근염, 그리고 심장 압전은 각각 이 염증성 심장 질환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출제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환에 있어서 사실 시스템별로 특정 질환이 출제되는데 그게 염증과 관련된 염증성 질환들이 클래스가 분류되어 있는 것은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아요. 물론 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낼 수 있지만 내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 초점이 잡기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죠. 어떤 염증성 질환이 이게 순환기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계에서도 염증성 질환이 발생을 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뭘 해야 되죠? 염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쵸? 혈액을 배양하거나, 이 균이 무엇인가, 무엇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를 찾는 게 간호 진단이나 간호 중재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 순서를 기억하는데 더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이렇게 지금 우린 지금 리뷰하고 있어서 쭉 이렇게 훑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염증성 심질환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류감심심 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이건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렇죠? 클래스를 나누고 그 안에서 진단 기준들을
나열하고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가 못 넣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염증성 질환이냐 아니면 부정맥이냐 또 우려성 심부전이냐,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해당 클래스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구분되어지는 이제 문제는 염증성 심질환 이외에 말고 후천성 판막 질환이 있죠. 그럼 우리 바로 지난주에 우리 아동간호에서 할 때는 아동간호의 주된 심장 질환 뭐가 있죠? 아동에서 얘기했던 선천성 심질환이 있잖아요. 그럼 선천성 심질환이 중요한 영역이 되죠. 왜냐하면 태아의 순환 생리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동맥관 개존, 그렇죠, 동맥관의 문제, 또 난원공이 닫히지 않은 이제 그런 태아의 심맥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닫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한 문제 이외에 심방의 결손이라든가 심실의 결손이라든가 또 동맥관의 우위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천성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비돼서 얘는 후천적인 판막 질환이 생긴다. 그러면 자, 여기서 후천적인 판막 질환의 주된 질환이 승모판 질환과 대동맥판 질환, 삼천판 질환, 그리고 심장 판막술까지가 등장하는데, 이 각각의 질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또 이것도 병태생리나 증상증후나, 그쵸? 치료나 진단이나 다 나눠지겠죠? 자, 근데 후천성 판막 질환의 주된 원인이 뭘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그냥 빨리 해. 빨리 그냥 답을 말하고 넘어가요. 시간이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뭐예요? 후천성 판막 질환의 주된 원인. 교과서에 나와요. 균의 감염인데 특별히 무엇 때문이다? 류마티스열. 앞에서 류마티스 심장 질환을 이야기했는데, 그 류마티스열이 판막에 침범하는 것이 가장 주된 문제다. 교과서에 나와요. 그 내용들을 일단 우선 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이 판막 질환들이 가지는 증상과 징후, 주된 증상 징후 무엇일까요? 결국 신부전이에요. 결국 신부전. 왜 자꾸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신부전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여기 개통이 잡히는 거죠. 판막 질환을 얘기해도 신부전이고, 심내막염, 아까 중간에 심근증을 얘기해도 신부전이고, 그럼 결국 무슨 문제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신부전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신부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내용들은 가볍게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안에서는 이어서 심장의 종양과 심장 질환, 심장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질환들이 항상 염증성 질환이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능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막판에 가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암이죠, 암. 그죠? 캔서. 그래서 튜머. 여기서도 심장의 종양이 가장 마지막 파트에서 순환기계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심장 종양과 심장 재활에 대한 것을 교과서에서 이런 순서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개요를 얘기하면서 심장 종양, 심장에서의 암 발생률이 타 장기보다는 높아요, 낮아요? 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심장 종양의 발생을 얘기하고, 심장 종양의 발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활이에요, 재활. 그래서 심장 질환자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심장 재활에 대한 것을, 운동요법에 대한 것을 교과서 안에서 다루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심장 재활의 단계, 어떤 단계에 걸쳐서 심장 재활이 이루어지는가. 교과서 안에 심장 재활을 그렇게 각 단계별로 1, 2, 3단계로 얘기하는데, 자, 중요한 단계는 뭐냐면요. 중요한 단계는 이 운동요법 단계에 있어서 2단계입니다. 2단계 안에 교과서에 보면 운동요법 그리고 위험인자 교정을 위한 교육이 들어가요. 그 위험인자 교정을 위한 교육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까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금연, 식이조절, 고혈압의 조절, 체중 감소, 이런 내용들이 심장 재활 안에서도 똑같이 재활 단계 2단계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런 문제 자체를 충분히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미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재활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심장 재활의 2단계에 있어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내지는
그 예방적인 조치, 위험인자 교정을 위한 교육 내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가 아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보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자, 그 다음은 혈관계예요. 혈관계. 자, 혈관계 건강 문제는 이전에는 이게 판이 1권이 아니라 2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판으로 넘어오면서 성인간호 8판에서는 혈관계 건강 문제가 1권의 제일 뒷부분에 지금 방금 봤던 순환기계에 붙어서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구조와 기능도 역시 우리 앞에서 봤던 순환기계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요. 근데 선생님들이 각각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스스로 다 판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혈관계 혈류 조절, 신경성 조절, 또 호르몬 및 화학적 조절, 이런 조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절에 문제가 생기니까 질환이 생기는 거죠. 병리의 기본적인 이해는 그 조절이에요. 컨트롤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혈관에 영향을 주는 혈관계의 혈류 조절이나 신경성 조절이나 호르몬 화학적 조절, 그리고 혈류의 국소적인 조절 기전, 뭐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또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맥압과 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부분도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게 결국 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로 혈류나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그러면 혈관계에서 어떤 것을 건강 사정을 해야 되는가, 신체 검진을 해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귀결이 되는 게,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모세혈관의 충전이 어떻게 되는가, 부종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압력이 어떠느냐, 이런 내용들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 만약에 그 단원이 이해가 안 가면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강사정과 신체검진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이게 써있죠? 호만 사인, 호만 징후. 호만 징후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의 내용이 있고, 자, 시진에 있어서 모세혈관의 충전 시간이나 부종이나 하지 상승 시의 창백한 양상, 또 곤상지도, 저 트렌델렌버그 검사, 이런 검사 방법들이 등장하고요. 또 여기 이제 그 호만 징후뿐만 아니라 앞에서 트렌델렌버그 검사, 이건 다시 뒤에서 한번 나올 텐데, 요 모든 것들이 지금 한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징후를 통해서 확인되는 질환이 뭐냐. 앞에랑 지금 논리가 똑같아요. 모든 기계의 모든 시스템의 진단 부분에서 신체 검진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질환을 설명하느냐 못하느냐, 질환에 대한 질환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해석 그 방법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렇죠? 그게 시험 문제 출제가 돼 왔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결국 기출문제에 가서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럼 트렌델렌버그 검사가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트렌델렌버그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 결과 이 정맥에 문제가 있다를 판정하는 그 해석, 판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를 물을 수도 있고, 또 뭘 물을 수도 있어요. 트렌델렌버그 검사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죠. 순서적인 거. 아까 우리 앞에서 중심 정맥압을 측정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어떤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아무리 봐도 문제 나올 게 없으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트렌델렌버그 검사 해석에 대한 게 문제로 나왔는데, 해석을 내는 거 말고 다른 문제를 내는 게, 이것과 연결된 질환을, 정맥류에 대한 거, 뭐 정맥압의 변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의를 하는 건.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게 이제 트렌델렌버그 검사의 방법이죠. 교과서에서는 8판에 86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방법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죠. 묶었다가 푸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채워져야 정상이죠? 정상적으로는 정맥은 밑에서부터 채워지지만 정맥류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무엇 때문에? 판막 때문에. 위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죠. 밑에서부터 채워지는 게 정상이지만 위에서부터 채워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검사가 있죠? 알렌 검사, 알렌 테스트.
알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ABGA를 하는데 동맥이 확인이 되는 거죠. 동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확인하는 것, 동맥 폐색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상진단 검사 안에서 여러 가지 검사의 내용들이 있다. 이게 항상 계륵과 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임상진단 검사예요. 임상진단 검사. 어떤 부분에선 분명히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강론서 안에는 임상진단 부분은 길을 쓰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건 봐야 되고 이런 건 좀 제외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시를 안 했네요. 발목 팔 지수. 발목 팔 지수는 ABI라고 하죠. Ankle Brachial Index. ABI는 왜 측정하죠? 무엇 때문에? 뭘 볼 수 있을까요? 간헐적인 파행증을 측정하는 데 있어요. 결국 이거는 혈관계에 있어서 혈관이 폐색이 있느냐, 순환이 잘 되느냐, 혈류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데, 자, 똑같아요. 발목 팔 지수가 정상이 1.0에서 1.2인데 이 수치가 낮아졌다. 그러면 파행증이 있다 없다? 이럴 수가 있다. 자, 발목 팔 지수가 ABI가 1.0에서 1.2 정도가 정상인데 그 수치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파행증이 있다는 거고요. 더 낮아졌다? 만약에 0.5, 0.7에서 0.4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안정시에도 뭐가 있다? 통증이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수 자체가 중요한 해석이 된다. 질환에 대한 해석. 질환의 해석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강론서의 경향상, 구조상,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앞에 순환기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증상이나 징후를 얘기했죠. 아까 그래서 흉통을 얘기하거나 호흡곤란 얘기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순환기계에 있어서의 주된 문제로 다뤄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반 간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써서, 자, 첫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말초 조직의 관류의 증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류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관류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위를 변화시키거나 혈관 확장을 증진시키고 운동요법을 사용하는 것, 또는 통증을 예방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주된 문제는 통증이에요. 앞에서도 안정시 통증이 느껴진다. ABI가 0.4 이하인 경우에 안정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통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초 조직의 조직 관류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반 간호의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해당 그 기계에서 어떤 주된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표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피부 손상 및 합병증의 예방. 결국 다시 말하면 뭐예요? 피부 손상이 발생한다? 합병증이 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가 교과서 안에 순서대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를 두고 문제를 출제한다. 뭘 낼까요? 당연히 첫 번째 걸 내죠. 왜? 내기가 좋거든요. 관류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쓰시오. 중재 방법을 세 가지를 쓰시오.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죠? 체위를 변화시킨다, 혈관 확장을 증진한다, 운동요법을 사용한다. 이 각각이 중요한 방법이 되고, 만약에 혈관 확장 증진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뭘 써야 될까요? 보온을 한다거나 혈관 수축을 예방한다거나 또 약을 준다거나, 그죠? 심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혈관 확장 증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써요? 수술적인 방법들을 쓰기도 하죠. 또 혈관 폐색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초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계가 어떻게 되는가, 얘가 지금 어디에 지금 체계가 붙어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순환기계가 아니고 혈관계에 들어와서 혈관계의 기본적인 해부 생리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주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 간호 안에서 관류 증진의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할 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것인가, 쓸 것인가, 거기까지 문제의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혈관 확장의 증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얘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문제는 다 되죠. 문제 만들면 다 문제가 돼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는 거는 의미 있는 문제가 되냐 하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운동요법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버거-알렌 테스트. 그렇죠? 운동요법으로 특별히 버거-알렌 테스트를 통해서 그 순환 부전을 회복시키는데, 그렇죠? 정맥 귀환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맥 순환 부전 환자에게 정맥 귀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딴기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운동을 가르친다. 이 기본적으로 강론서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간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혈관계 안에서는 뭘 가지고 질환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환이 있죠. 뭐예요? 고혈압.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2차성 고혈압이 있다. 그럼 이 고혈압 문제로 출제한다. 자, 선생님들이 출제자가 됐어요. 고혈압 문제를 출제할 때 병태생리를 내겠습니까? 증상증후를 내겠습니까? 약물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약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출제를 들어가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약물이 나온다. 약물 문제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혈압 문제가 약물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그러면 또 약물을 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혈압은 약물 문제를 내는 게 아니면 내가 혈압 올라서 도저히 낼 게 없다. 더 이상 낼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다시 약물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혈압의 약물 문제가 어떤 약물, 특정한 약물 한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냐? 아니면 이 고혈압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을 그냥 오버롤하게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냐? 만약에 전반적으로 물어본 거라면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는 어떻게 가요? 약물의 구체적인 걸 하나 찍어서 그 약물에 더 인덱스하게 들어가는 거죠. 순서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미 오버롤하게 전반적인 약물에 대한 것도 냈고 특정 약물을 하나 찍어서 그 약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도 시험 문제를 냈다. 구체적으로 냈다는 것은 그 약물이 가지는 약리를 쓰고 부작용을 쓰고 이 약물이 사용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논하거나 서술하라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다시 문제는 어디로 회귀할 수 있냐면 전체적인 체계나 전체적인 틀을 내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혈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르지 않죠. 혈압의 병태생리, 혈압의 해부생리나 병리에 있어서 심박출량과 전신혈관의 저항에 의해서 혈압의 변화가 생기는데 결국 이게 변했거나 이게 변했거나 그렇죠? 두 개에 의해서 결국 혈압이 상승한다. 그런데 이런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혈압 상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아까 앞에 우리 그 신부전에서 봤던 일종의 컴펜세이션 보상처럼 그런 보상의 과정이 여기도 있다 없다? 있겠죠. 혈압이 높아지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교과서 안에서 크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동맥압 수용체 체계, 수분량의 변화, 레닌 안지오텐신 RAA계의 변화, 혈관의 자가 조절, 또 혈관 내피에 보면 산화질소나 이완 인자 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죠. 고혈압은 시험 문제 약물을 이미 냈고 더 이상 약물 내고 싶지가 않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병리를 한번 물어보는데 혈압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신체에서 돌아가게 되는 동맥압 수용체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완전히 머리를 맞는 거죠. 나 거기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멍칭은 알지만 별로 신경 안 썼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각각 뭐 하는 건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중요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성인간호학을 두고 중요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중요 질환의 기준은 뭐냐면 시험에 출제됐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질환의 병태생리와 증상증후와 진단검사, 신체검진, 약물까지 다 세트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고혈압도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출제된 건 뭐냐면 고혈압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얘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출제했으니까 이제 좀 지겹다. 그럼 다른 걸로 문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어디로 바꿀 수 있냐면 그냥 수분량의 변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선생님들한테 혈압을 조절해서 순환 허탈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5가지 기전 중에 하나인 수분량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설명이 돼요? 수분량의 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이게 어디랑 연결돼야 되냐면 얘랑 연결돼야 되죠. 바로 위에 심박출량과 전신 혈관의 저항이 혈압을 상승시킨다. 그러면 수분량이 변화하는 건 그 자체가 혈압에 영향을 주죠. 전신 혈압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전신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박 출량이 증가시키는 생리적인 기전이 기본적으로 수분량의 변화와 관련해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그게 갑자기 눈앞에 나오면 답으로 쓰기가 어려운 게 문제예요. 이 시험은 그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어렴풋하게 아는데 답으로 써보세요 하면 그건 내가 잘 못하겠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를 먼저 유추하고 문제를 먼저 예측하고 생각해보고 답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이 과정 안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지금 오늘은 그 이제 단계 기출 분석으로 나가기 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지난 강론에서 봤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어떤 깊이라든가 그 정도에 있어서 좀 차이를 두면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당연히 문제가 구성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고혈압 말고 그 다음 이어지는 질환은 뭐냐? 질환은 뭐냐면 대동맥과 동맥질환. 당연히 이 질환은 대동맥과 동맥질환에 이어서 또 뭐가 나올까요? 정맥질환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안 읽어도 뒤에 안 봐도 아 얘는 동맥질환이고 그 다음 정맥질환이 심부정맥 혈전증부터 폐색전까지 주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혈관계에 등장하는 질환의 내용이 뭘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림프 부종이 있죠. 림프 부종. 여기까지가 혈관계의 질환에 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고혈압에 대한 거 하나만 해도 이 파트에서 출제 가능성은 50% 이상은 커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절반이고 나머지가 반이라는 거죠. 출제가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중요도를 따지지만 선생님들께서 일단 전체 구조상 여기에 동맥질환과 정맥질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고혈압이 기본적으로 병태생리나 고혈압에 있어서의 분류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시험에 출제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약이죠. 그럼 얘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약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럼 고혈압의 약물의 1차 선택 뭘까요? 이뇨제. 또 뭐가 있죠? ARB, 그쵸? AC 이니비터. 이런 약물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고 자, 떠오른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AC 이니비터의 예를 들고 AC 이니비터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낼 수 있죠. 그럼 AC 이니비터는 뭐 하는 거냐?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뭐를 억제해요? 효소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순서대로 쓰실 수 있으면 되고 약물의 명칭이라든가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라 하면 일단 약이 동일한 약명으로 이렇게 무슨 프릴, 에나나프릴, 무슨 프릴 이렇게 나가는 케토프릴 이렇게 나가는 약명들을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막 약물을 못 외워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AC 이니비터나 ARB는 어떻게 돼 있죠? 살탄, 무슨 살탄, 그렇죠? 뭐죠? 노살탄, 발살탄, 그렇죠? 텔미살탄 이렇게 살탄 계열으로 끝나는 게 다 ARB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물의 명칭도 기억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명칭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체계와 기전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익힐 필요가 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해서 혈액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